전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가 줄거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근근히 이어가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이거는 이제 이 도적의 무리는 홍건적이겠죠. 홍건적. 이 홍건적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시련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홍건적의 난 때문에 둘이가 헤어졌고 세령이 죽기가 됐죠. 그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은 병화란 건 전쟁으로 인한 그 화재,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고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내의 집으로 가봤더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행랑채, 하인으로 북적거리던 그런 행랑채는 아무도 없고요. 그냥 짐승들만 있는 그런 굉장히 뭐가 되죠?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생 입장에서는 처가가 되겠죠. 자,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함으로써 이생이 느끼는 이생의 굉장히 슬프고 참담한 기분을 떠올리는 거죠. 환기하는 거죠.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너무너무 좋았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면 사라지는 꿈 같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일장춘몽은 한바탕 봄꿈. 한바탕.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이 글자가 한바탕이에요. 한바탕의 짧고 아름답지만 짧은 봄날 같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덧없는 일들을 비유하는 걸로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 말입니다. 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는 그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얘들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 말은 지금 최여인이 환신은 이제 다시 살아난 존재를 얘기해요. 환신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 이생규 장전이 가지는 전기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은 다시 환생했을까?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들이 이서생하고요, 최여인이 사랑을 다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이서생과 사랑을 재개하기 위한 작가의 설정이에요. 의도적인 장치이고요. 그러면서 죽음을 초월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죽음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해. 이것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풍건적인 난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뭐가 더 크게 작용했다? 감정이죠. 사랑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보존하였어.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씨야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 그러니까 규중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부녀자가 거처하는, 그러니까 안채, 그렇죠. 여자들의 그 거처의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랐고 이생을 만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난군과 궁벽한 그러나 난군께서 여기다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그 첫 만남의 시작이었죠.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얘기죠. 가약은, 평생의 가약은 이제 결혼하자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사세가 우리의 그런 일의 흐름이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삼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이 횡액이라는 거는 갑자기 만나게 된 그런 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 구렁은요, 여러분, 선생님 먼저 그거 올렸을 겁니다. 뭐 죽지란가. 거의 비몽사몽간에 올렸는데, 이제 그 다복숙, 그쪽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버벅거렸죠. 다복숙 구렁. 거기서 나오는 그 구렁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구렁이란 거 자체가 부정적인 거, 뭐, 위기, 뭐, 좌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쑥대밭 그때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뭐 쑥이라는 게 막 자라 있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건 그냥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말고 그런 구렁 그런 거기서는 다복쑥 구렁에 나오는 그 구렁이 이 구렁입니다. 자,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정조를 잃지 않았다. 정조를 중요하게 챙겼다라는 거. 목숨을 버려도 정조를 지켰다는 건 이게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 되겠죠. 몸뜨기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하늘이 그렇게 한 일이다라는 거는 이게 쇠랑의 운명이라는 거야. 나의 운명이 그렇긴 하지만 인정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여기서 쇠랑의 감정은 뭐예요? 이생과 100년 만년이 아니라 100년 해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쵸? 저는 난군과 궁벽한 아주 가난하고 그 매우 변두리인 그런 뜻입니다.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짝이른 새? 이거 무슨 의미예요? 짝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혼자 남은 거죠. 홀로 남은 최여인의 처지.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한 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이 없음은 한스럽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요. 정조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조보다는 목숨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목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조를 지키다가 죽은 것은 뭐 다행이다. 하지만 누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이서생과 사랑을 다 못한 것은 굉장히
한스럽다, 억울하고 슬프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상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뭐 각골동안이라는 한자성어를 씁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옛날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 난 이전에, 난리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을 서로 이제 같이 사랑을 하고 막 얼굴을 보고 살던 그때를 말하죠. 사랑했던 일들이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나쁜 일이 있다는 이제 그런 세상의 삶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으니, 자,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다. 홍건적이 물러났죠. 평화의 시대가 다시 왔어. 평화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재환신. 환신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부활이잖아요. 전기적 요소입니다.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군과 저와는 3세의 인연. 3세라는 거는 옆에 나와 있죠. 전생, 현생,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내생, 올생을 말하죠. 3세의 인연이 깊이 맺어져 있는 몸이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는 너와 함께 백년회로 하겠다 이 말이죠. 못다한 사랑을 하겠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도 너무 좋은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여인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3세의 인연이라는 거는 배경사상이 불교의 사상이에요. 윤회한다는, 삶은 돌고 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교적 사상과 불교적 사상과 도교의 사상의 융합이 나타납니다. 도교 사상은 뭐냐면은 이생의 환신이라는 전기적인, 이생이 아니라 최랑이죠. 최랑의 환신. 글자 다시 씁시다. 불교는 3세, 유교는 정조를 지키는 거. 요것들이 다 고루고루 나타납니다. 이 서생은 또 기쁘고 고마워서 그것이 본대 나의 소원이요. 나도 바라던 바요 하고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자, 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쭉 읽어버리면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 재산도 찾아왔고 다시 이제 둘이서 사랑을 이어가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이 서생은, 자, 서생이란 말은 글 공부하는 선비란 말이에요. 글 공부하는 선비인데 이 선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과거를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벼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치르는 게 선비의 의무?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출세가 이 이생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라는 부귀 공명보다 최랑과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은 노복들도 그 노비와 종복들도 다시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인간의 모든 일이라는 거는 세속적인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거. 예를 들자면 부귀공명.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규령사에도 문 닫고 나가잖아요. 누가 죽었다 해도 문상도 가지 않고 누가 결혼한다고 해도 축하러 가지 않고 오로지 최랑하고만 살았어. 아내와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죠. 바깥에서는 나의 즐거움이 없어.
김시습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김시습이 방랑을 해서 없으니 바깥에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깥이라는 거는 속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세에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어디도 속하지 않고 떠돌던 김시습이야말로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이제 결말이 시작되는 거죠. 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둘이서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연애한 거. 두 번째, 결혼한 거. 세 번째, 다시 죽음에서 돌아와서 다시 사랑하게 된 거. 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고. 이별해야 돼. 뭐 때문이지? 명부의 법칙. 자,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승길은 피할 수 없어. 생과 사의 길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다. 이 김시습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과 삶은 분리가 된 것이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은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 죄악이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나의 그런 근심스러운 마음을 풀게 했던 거다. 그러니까 둘이 연분이 안 끊어졌는데 헤어졌고 이 둘 다 아무도 전생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을 환생시켰다. 자, 환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환신 가능했던 이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무르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다.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어. 오랫동안 인간에 머무르면 더 이상 법도로 어지럽힐 수 없다. 이승과 저승은 어때? 경계가 뚜렷하다. 엄연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생과 최여인이 뭐 할 수 없다? 사랑을 이룰 수 없다. 왜? 이생은 산 사람이고 최여인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비극적 결말이 암시가 되죠. 하더니 시비는 몸종입니다. 몸종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 노래 제목입니다.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구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도적대 밀려서 처참한 싸움터에서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그 최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최랑의 유골이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그쵸? 자, 피투성이 그 유혼은 귀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소연할 것 없네. 최랑의 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의 설화가 있는데요. 무산선녀 설화는 이 여러분이 배웠던 송미인곡하고, 자, 무산선녀 설화는 송미인곡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구자? 초나라 초나라의 희왕과 무산선녀의 사랑 이야기. 자, 이건 그거죠. 이 둘이 사랑했는데 무산선녀는 무산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귀신도 아니고 신선 같은 존재, 선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녀와 인간과 신선도 그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무산
이 무산 선녀가 떠나게 되었는데 희왕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막 되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산 선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서 당신 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성미인곡에서 보면은 각신이마 구름은커녕 차라리 구준비나 되소서 그게 이 무산선녀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산선녀는 비랑 구름의 형태로라도 희왕을 다시 만나러 올 수가 있는데 이 최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죠? 최강에 있죠? 최랑은 무산선녀처럼 할 수 없어요. 왜? 귀신이니까. 자, 그래서 슬퍼. 슬프다 이내 몸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자,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는 얘기는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이별해야 해.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자, 요거는 지금 한번 해버립시다. 여기에 그냥 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시를 넣은 기능. 자, 여기에 시를 삽입하여 얻는 효과. 시를 여기는 서사인데 서사 중에 뭐를 집어넣은 거야? 서정을 집어넣은 거죠. 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 좋으니까. 자, 정서적으로는요. 일단은 구구절절 인물의 기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이 이 시 속에 드러나는 정서 표현으로 인물의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라는 게 주는 시는 함축적입니다. 상황을 아주 줄여서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죠. 어떤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딱딱한 글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문학적 감동을 줍니다. 정서적 여운이 생겨난다. 자, 정서적 기능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서사적 기능. 그러니까 구구절절 많이 쓸 필요 없어. 이 시를 딱 넣어주면 돼. 그래서 서사적 기능으로는 이전까지 스토리를 짧게, 그치?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201쪽에서 최랑이 저는 본디 뭐라고 했지? 봅시다. 최랑이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에서 쭉 해가지고 거의 201쪽 끝까지 말했던 부분 있죠. 그 201쪽 말했던 것부터 203쪽에 이 시가 나오기 위에까지 내용이 이 8줄 시에 몽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전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해서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하고 예언하듯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암시하는 거죠. 넌지시 독자들이 눈치를 채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는 서사라고 있어, 선생님이. 서사적 전개 속에서 제 소설의 내용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게 서사가 전개되는 건데 여기 서정을 딱 집어넣었어. 서정적 감동,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서 단조로움을 란조 같아. 단조로움을 자, 사건 전개의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거죠. 밋밋해질 수 있는 그런 서사에 긴장감을 딱 하고 주게 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서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막 감정이 북받치니까. 이서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고 나도 차라리 저승 가고 싶네. 어찌 무료히 홀로 심심하고 지루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이 난리라는 거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을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죠.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간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래서 고맙다는 거죠.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 그러니까 순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니 감격해 맞지 않았으면 감동스럽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그러니까 홍건적 찜이 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말했는데 가지마 라고 하는 거죠. 여인은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너 아직 살래 남았어.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굳이 인간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구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이건 뭐야? 이별해야 되는 유혹이 있죠. 왜? 저승 명부 때문이야. 저승 명부에 최랑이란 거는 여인입니다. 최랑의 이름이 실려 있어서 이를 어기면 누구까지 이생까지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구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게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 결말이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단식하면서 그들의 절개, 서로를 향한 그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생규 장전은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있죠.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이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작가가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뭐 박택년이나 성삼문 같은 사육신들이 죽고 나서 이 김시습은 벼슬을 해서 물러나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야. 비극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맺은 겁니다. 자, 옆으로 가볼까요? 자,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 앞에 프리뷰 해준 데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실현은 이생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둘이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생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지방으로, 그 지방에 자기네들 땅 있는 거 그거 관리하러 보내요. 지방으로 보내고 최여인과 떼어놓음. 자, 두 번째 실현은 홍건적의 난입니다. 그래서 최연이 홍건적에게 죽음이 당하고, 세 번째 실현은 명부의 법칙이죠. 자, 이별과 이생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 실현의 결과가 됩니다. 자, 이서생은요, 유교적 질서에 순응해서 최여인과 만남을 반대하는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효라는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최여인은 이서생과 헤어지게 되니까 막 병이 나요. 만나지 못하니까 병이 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서생은 최여인의 영혼과 사랑을 나누게 되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귀신이건 아니건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별하고 나서는, 다시 세 번째 이별을 하고 나서는 결국 자기도 병을 얻어서 죽을 정도로 굉장히 최여인을 사랑을 한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교보이예요.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감. 설사 아버지의 명령이 최여인과 나를 갈라놓게 되더라도 사랑보다는 효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랑도 중요했죠. 최여인의 환신과 자, 사랑을 하고 세 번째 이별 후 병사할 정도로, 병사는 병으로 죽는 걸 얘기해요. 병사할 정도로 최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자, 최여인의 특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왜? 부모님 졸라서 이생하고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그다음에 절개를 중요시 생각해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유교적 가치관이죠, 이것도. 자, 이생을 위해 저승으로 돌아가요. 이별을 선택합니다. 왜? 자기네가 헤어지지 않으면은 이생까지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생을 위해서 이별을 택할 정도로 이생을 사랑하죠.
자, 작가가 이 작품에 최여인의 노래를 넣은 이유는 페이지 203쪽에 필기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면 되고요.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 최여인의 환신입니다. 환신. 죽어서 다시 살아오는 거죠. 최여인의 환신. 자, 재밌어요. 그러면은 독자의 흥미 유발. 왜? 비현실적 경험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비현실적이니까. 영화가 현실만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영화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까요? 아니죠. 비현실적 경험.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펼쳐지지 않는 뜻. 전기적 이런 장치 속에서는 이루게 되죠. 그게 아니로. 그러니까 이 현실이 해피엔딩이지 않다는, 현실이 정말 부정적이라는 그런 그런 것들을 전기적 요소, 그러니까 환신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또 헤어져야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현실이 정말 구리구나 라는 이런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함.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이건 적지 않고 말로 해주겠습니다. 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그런 세계가 개인에게 부리는 횡포에 맞서는 그 인물들의 그런 대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고. 자, 뒤에 거는 그래도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김현강호라고, 왜 읽어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처녀가 김현이라는 인물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줘서 김현이라는 인물이 출세를 하게 만든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 설화거든요. 그때 상고시대 문학했을 때 설화의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 호원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김현감호라고 하는 설화예요. 자, 이거는 설화인데 이생규장전은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둘 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전기적인 사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호원은 보면은 굉장히 인물들의 심리가 단순해요. 하지만 이생규장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는 훨씬 복잡하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별, 그 다음에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 그런 상황들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하고 대결하는 모습,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양상이 드러나죠.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거 갈등이 드러나는 거는 서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소설 관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생규장전은 단순히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5번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감상의 정리와 전기 소설의 개념과 특징은 또 반드시 읽어두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넓게 잡아주면은 우리가 발표 시간에 다룬 작품들은 다 중요한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무슨 작품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시험에 들어가는 작품은 열심히 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은 열심히 안 들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발표한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룬 작품들은 다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진짜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미리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 올라간 거 주몽신화, 그 다음에 제망매가 플러스 모숙지랑가, 그 다음에 정석가, 이현보의 어부사 또는 어부단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찍어 올리는 이생규 장전, 그 다음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와 최인훈의 광장, 요 작품들을 보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